네, 김용민입니다. 제가 방금 대표님 소개하신 양력은 작년에 보내드린 게 돼가지고 조금 달라졌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방금 스포츠 토토 코리아 대표이사는 제가 또 1년 동안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지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금융 거래와 세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금융과 세무를 동시에 하게 된 원인이 제가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라 그러지만은 전에는 재무부가 있었고 경제기획원이 있었어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재정경제부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되는데 저는 이제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는 재무부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재정경제부 시절에 이제 일을 했고요. 재무부 시절에는 금융을 처음에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이제 과장 서기관 될 때 이제 조세를 좀 하고 그다음에 국장 승진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국제금융심의관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국제금융심의관 할 때 금융을 또 했고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 이제 세무사분들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불복하면은 조세심판원도 가고 국세청 국세심사도 가고 감사원의 심사청구도 가잖아요. 저는 우연히 이 세 군데를 다 거쳤어요. 제가 부처 교류 케이스로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을 한 1년 반 했고요. 그 다음에 국세심판원의 상임심판관도 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 세제실장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그만둘 때는 마지막 직책이 감사원 감사위원인데 이때 감사위원 하면서 조세 불복 청구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이 세 군데를 다 거쳤어요. 하고 나서 2009년 2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한 1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에 이제 회계경영과 교수로 가가지고 부총장 지냈고, 나와서는 이제 연대 법무대학원에 한 2년 동안 겸임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대 법무대학원도 보면은 거기 조세법 전공, 무슨 또 특허법 전공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세무사분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독자적으로 진금융조세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개인연구소예요.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재는 2021 금융상품과 세금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쉬는 시간에 놔둘 테니까 한번 대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6년에 초판이 나와가지고 지금 6판째 계속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그때 그 해 금융관의 세법이 다 종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혼자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 저는 정부에서 세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로 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쓰려면은 금융실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같이 저자 중에서 양중식 지금 큰서스 자산운용 전무신데요. 이분이 금융실무를 한 5, 6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금융실무를 제공을 하고, 저하고 이제 박동규 지금 세무사의 부회장, 이분이 이제 세법적인 측면을 같이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은 4시간을 제가 강의를 할 텐데, 크게 보면은 2가지 파트로 할 겁니다. 뭐냐 하면은 금융세제 개요와 금융상품별 세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부터 가상자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과세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요즘 이제 작년 말에는 핫 이슈인데, 지금도 아까도 소개할 때 보면은 제가 한국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을 한 1년 지냈어요. 지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토토 코리아 대표이사 가는 바람에 그만뒀는데, 거기서 하면서 그때 한참 이 가상자산 소득,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거냐 핫 이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재부하고도 많이 교류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사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조세에는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은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년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들어오니까 내년에도 아직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략적인 설명을 할 거고,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서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금융상품별 세제 개요하고 앞으로 과세가 될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 강의에서 제가 좀 신경을 쓴 부분은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연금하고 보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걸 또 실무를 하시면서 자세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금은 전 국민이 다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험인도 연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번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은 50분씩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금융조세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금융조세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자가 없어가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 책을 보고 논문도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2016년에 책이 처음 나왔지만은 2013년도에 또 다른 책을 만들었어요. 금융거래, 금융세금 해가지고 일단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모가 좀 빠졌네요.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예.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파이낸셜 프로덕트인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알더라도 예금, 채권, 주식, 펀드, 파생상품, 그다음에 연금,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류인데,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상품에 관련 법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걸 2000년대 초에 정부에서 하나로 모읍니다. 그게 자본시장법이거든요. 자본시장법인데, 자본시장법이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자본시장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 그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큰 금융상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상품이 있고 비금융투자상품이 있다. 이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이 구별하는 기준은 원본 손실이 가능하냐, 원본 손실이 가능하지 않느냐, 원본이 보존되느냐. 우리가 원본이 보존되는 상품은 뭐가 있어요? 제일 우리가 아는 게 예금 있지 않습니까? 예금은 원본이 보존되죠. 보험도 우리가 저축성보험 이런 거는 다 원본이 보존되거든요. 그래서 비금융 투자 상품의 대표적인 게 예금이나 적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금은 돈을 일시에 집어넣는 거고, 적금은 매달 나누어서 집어넣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같거든. 그 예적금이라는데, 예금, 적금, 보험, 이거는 원본은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단지 수익이 이자가 얼마나 더 생기느냐 마느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원본 손실을 가능한 비금융 투자 상품은 없다. 원본 초과 손실도 없다. 그래서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본 손실이 가능한 상품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본만 손실까지 손해보는 게 있고, 아니면 원본을 초과해서 손해보는 게 있어요. 원본까지만 손해보는 게 정권이라 그러고,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을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원본까지 손해보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채권 투자하면은, 채권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은 본전 다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증권 채권이고, 지분증권 이게 이제 주식이거든요. 주식도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그 회사가 파산하든지 아니면 영업이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되어버리면 제로로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있고,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이런 게 있고요. 파생결합증권 이건 나중에 파생상품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생상품은 크게 나누면서 한국거래소 내에서 있는 장내 파생상품이 있고 아니면 밖에서 이제 사적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이 있는데 파생상품이 왜 이게 원본을 초과해서 손해를 보는지 아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려면은 주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00원짜리를 1,000주를 샀다. 그럼 5천만 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